정부와 한국은행이 국내 경기가 부진해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25%로 유지했고 정부도 2달 연속 낙관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신증권이 라임 자산운용 펀드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면서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등 불안전 판매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신증권 측도 투자 설명이 부족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고엔카 사장이 정부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고엔카 사장은 쌍용차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금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유명 정치인과 기업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가 다음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합니다. 행사 5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중동 사태와 무역 분쟁 등 외교와 통상 이슈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경기가 나아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염두했다는 설명입니다. 첫 소식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연 1.25%로 동결됐습니다. 대외 여건이 완화되고 무엇보다 국내 경제가 좋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국내 실물 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부진이 완화되고 소비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에 반도체 부진이 완화되면서 국내 수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이주열 총재도 현 통화정책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현재 통화 정책 완화 기조 유지하고 상충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동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경제가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금리 인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금통위원 2명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소수 의견을 냈는데 이를 근거로 올 상반기 중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금리 결정 회의는 오는 2월 27일과 4월 9일, 5월 28일 세 차례 남았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정부나 한국은행이 경기 바닥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정부가 2달 연속 낙관적인 경기 진단을 내렸는데요. 경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 제품 호조로 증가세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하던 반도체는 11% 넘게 늘면서 수출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출 회복을 통한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달도 지금 1일부터 1월 달에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월간 기록이 더 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일별 평균 수출액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경기 인식을 담은 경제동향 보고서 그린북에도 부진이란 단어 대신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성장 제약 요인으로 지목됐던 수출과 건설 투자도 지난해 말 감소폭이 축소되자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표현이 완화됐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모습을 종합을 해보면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 투자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정부 인식이 경기 바닥론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기업 투자라든지 건설 투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회복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경기 회복 국면으로 들어간 거냐 이렇게 보기에는 두고 봐야 된다. 한편 장래의 경기를 내다보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4포인트 올랐는데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송경식 CJ그룹 회장이 주요 투자은행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 올리브영 등 주요 계열사의 매각설이 잇따르자 사퇴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 기자, 손경식 회장이 투자은행 관계자들을 만났다고요. 네, 손경식 CJ 회장이 최근 주요 투자은행 임원급 관계자를 만나 계열사 매각 이슈와 관련해 신중히 나설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확정되지 않은 계열사 매각 소식이 퍼졌는데 투자은행 업계를 통해 소문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리브영과 CJ 오쇼핑, CJ 대한토운 등이 이 매물로 나올 거란 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지난해 11월 MBK 파트너사와 올리브영을 매각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J가 해명 공시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손 회장도 지난 3일 올리브영을 팔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열사 매각설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건가요? CJ그룹은 지난해 10월 비상 경영을 선언할 정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해 가양동 부지와 인재원 등 이 부동산과 투썸플레이스 지분을 잇따라 팔았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어떤 회사가 또 팔린다 이런 소문이 나돌게 되고 그룹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보니 손 회장이 사퇴 수습에 나선 겁니다. 또 임직원 입장에서 봐도 회사가 자꾸 팔린다는 소문이 나면 불안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쌍용 자동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쌍용차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힌드라 고엔카 사장은 한국을 찾아 정부의 자금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고엔카 사장이 오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어떤 이야기 나눴습니까? 네,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오늘 오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과 일자리위원회 이모키 부위원장 등을 함께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 위원장 등은 중장기 비전을 강조하고 미래차 전략을 잘 세우면서 노사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엔카 사장은 지원 요청과 함께 쌍용차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고엔카 사장은 어제도 산업은행을 방문했죠? 네, 고엔카 사장은 산업은행에 오는 2022년까지 쌍용차를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의지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방문 전 쌍용차 평택 공장으로 내려가서 직원 간담회를 열고 2,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마힌드라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이는 쌍용차의 희생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저 노조에 따르면 마힌드라가 투자에 앞서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는데 산업은행의 지원이 없을 경우 마힌드라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처럼 쌍용차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어떤 게 변수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고엔카 사장이 어제 오늘 산업은행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회생 방안을 내놓은 것 전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쌍용차에 대해 투자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엔카 사장은 어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2,3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곧이어 산업은행을 방문해서 2022년까지 손익분기점을 만들기 위한 사업 계획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계획안에는 대주주의 투자 계획과 쌍용차의 자체 경영 쇄신안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번 방안은 대주주로서 직원들이나 한국 정부 채권은행에 정상화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이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정부의 지원 여부가 관건입니다. 쌍용차는 지난 2018년 한국GM처럼 정부 지원을 받아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데요. 당시 정부의 지원 결정은 심각한 일자리 문제에다 산업은행이 한국은행의 2대 주주라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는 이런 한국GM과 상황이 다릅니다. 우선 고용 상황이 지난해부터 다소 개선되고 있고 쌍용차의 직원 수도 당시 한국GM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정부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럼 정부 지원 쉽지 않다. 그러면 이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 그만큼 낮은 거 아닌가요? 네,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쌍용차는 지금 티볼리 이후 신차가 없는 상황인데요.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제2의 티볼리와 같은 신차 출시가 필수적인 만큼 대주주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신차 개발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영 정상화 계획이죠. 그 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고 신차 개발에는 얼마를 넣고 구체적으로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정부로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겠죠. 정부도 퍼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대주주인 마인드라의 적극적 자구 노력 여부를 더 보고 최종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얼마 전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과 관련해 2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기아자동차 노조가 2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아차 노조가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 투표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1차에 비해 오늘 2차 잠정 합의안에는 사내복지기금 10억 원 출연, 휴무 조정, 잔업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등의 내용이 추가됐는데요. 1차 잠정 합의안은 지난달 10일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는데 이후 노조는 사측을 압박하며 부분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점쳐지나요? 앞서 1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성률이 44%에 달한 점을 비춰볼 때 2차 잠정 합의안에는 더 진전된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찬반 투표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노조 관계자도 불확실한 경영 환경 극복에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현재로서는 가결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는 내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회사 측이나 노조 집행부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전 세계 유명 정치인과 기업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경제 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이 다음 주 개최됩니다. 다보스 포럼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는데요. 올해는 누가 참석하고 어떤 이슈가 논의되는지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합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자.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 포럼이 오는 21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립니다. 50주년을 맞는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을 논의합니다. 올해는 2년 만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과 미국 대표단 단장인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 등 참모진을 대거 이끌고 참석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도 참석 예정인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자비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해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사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등이 참석합니다. 기업인들은 다보스 포럼에서 신사업 모색과 해외 기업 연계 등 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 회장은 아시아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황 회장은 차세대 디지털 프론티어 투자를 주제로 세션에 직접 참여합니다. 정부 인사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보스를 방문합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과 이란의 무력 갈등,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는지를 따져 이 회장의 형량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와 오늘 공판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이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밝힌 이 준법감시 제도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명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인데요.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삼성 변호인단에서 1명, 특검에서 1명 이렇게 이달 말까지 각각 추천할 예정입니다. 이 재판을 맡은 정준영 재판장은 치료적 사법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의 목적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번 전문심리위원 제도도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서 다음에 이런 뇌물 압력 등을 왔을 때 억제하는 데 문제를 치료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재판부의 입장에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대통령과 그리고 최고 재벌 총수 간의 사건이 라면서 이 준법감시제도랑 무슨 연관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검은 재벌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면서 준법감시제도 하나만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의 이런 입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런 외부의 시선도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특검은 국정농단 혐의 입증을 위해선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따져봐야 할 게 전문심리위원 제도 구성을 놓고 이 공방이 이뤄지면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14일로 정해졌는데요. 전문심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특검과 변호인단 측의 의견이 엇갈린다면 재판이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런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다음 주 초에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실시하고 조직 개편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파생결합펀드 DLF를 불안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배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손실 고객 1000여 명 중 약 100여 명이 손실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DLF 고객에게 손실액을 배상해주기 시작했죠? 네, 우리은행은 DLF 손실 고객 600명 중에서 오늘 이 85명 고객에게 총 63억 원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들 고객이 배상 비율에 동의하면서 즉각 60억 원 규모의 자금이 계좌에 입금된 건데요. 하나은행도 지난 15일 이 손실 고객 400여 명 중에서 16명에게 손실액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고객들 동의를 구하는 절차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 금융감독원은 실제 배상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고객들 불만이 많으면 추후 조사를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이드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는 회의는 끝내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한 제재심의위원회는 11시간이 지난 오후 9시경에 끝났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하명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이 제재심 자리에서 DLF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또 내부 통제 문제로 CEO까지 제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이 자리에는 이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정채봉 우리은행 부문장 또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도 참석했는데 전체 제재 대상 임원 중에선 장경훈 사장이 직무정지로 가장 높은 제재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 사장의 경우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데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이 즉시 일정 기간 직무가 정지되는 거라서 이 소위 CEO 리스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다음 제재 심의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대신증권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를 불안전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환매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안심시켰다는 겁니다. 대신증권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장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개인 투자자 A씨는 대신증권 강남의 한 지점에서 수익률 보장이라는 직원의 말을 믿고 라임 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시에도 저는 200% 이상을 잡고 삼성전자급은 아니어도 A등급 이상인 회사에다가 하니까 망해도 우리가 돈을 더 번다. 고정 8% 이상의 플러스 알파.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라임 사태가 불거지던 지난해 7월
증권사 직원에게 불안감을 호소하자 환매 정지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매 정지가 된다는 리스크를 전혀 통보를 안 했어요. 제가. 그럼에도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대신증권 측은 일정 기한이 지나면 환매가 가능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은 사실 페이버를 드리기 위해서 6개월 이후에 환매 가능으로 해놓은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폐쇄형이에요. 네, 그래서 펀드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뒤에는 수차례에 걸쳐 고객들을 지점으로 초청해 라임 사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회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담과 달리 펀드 환매는 되지 않았고 고객들이 가입한 펀드는 많게는 60% 이상 손실을 봤습니다. 대신증권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라임 자산운용 펀드를 가장 많이 판 증권사입니다. 대신증권 측은 투자자들이 항의하자 투자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담보금융이라서 안전자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결국에는 불안전 판매가 이슈가 있는 거죠, 사실은. 대신증권은 불안전 판매 여부 확인이 어렵다며 라임 운용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올 때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째인데 9억 원 이하 아파트와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을 잡으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풍선 효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신분당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더해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5억 2천만 원이던 84제곱미터 아파트 실거래가는 최근 한두 달 새 1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투자분들이 많이 오면은 집도 안 보고 이렇게 매수하는 분들이 많아. 34평이 뭐 5억 2천, 3천 이렇게 하다가 지금 6억 7천까지 하고 호가는 뭐 7억, 8억.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이런 수도권 비규제 지역 집값은 급격하게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강북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없는 9억 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9억 원 융자 잡일 여기 하나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다 와. 왜냐면 여기까지 지하고 없잖아. 투기 세력을 잡으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풍선 효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서울 강남권을 경영한 부동산 대책, 이 강남을 규제하니 비규제 지역과 9억 원 이하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 어떤 게 거론되고 있는지 정윤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이 풍선 효과가 예상을 뛰어넘어서 정부도 고심이 많을 텐데 어떤 대책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이 정부와 통화당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이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이 자금 조사, 나머지가 주택 공급입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은 통화당국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일단 금통위는 금리 동결로 현 시점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이 당장의 카드가 이제 대출 규제와 자금 조사인데 우선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에서 이제 9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일명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낮추거나 이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을 15억 원 초과해서 이 9억 원에서 15억 원 구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규제 지역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강화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LSR이 적용되는데 이 기준을 9억 원 이하로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금 출처 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보는 이런 것도 대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서울, 강남 등 투기 과열 지구에서 이 9억 원 넘는 집을 살 때 이 제출해야 하는 증빙 자료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3월 시행이 유력한데요. 자금 조사를 9억 원 넘는 주택에서 이 집값 급등 지역에 한해서는 전 주택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집값 담합에 대해서 이 특사경 조직을 통해서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도 유력한 카드로 볼 수 있나요? 네, 이 부동산 대책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보유세 강화는 비단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이 정부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집값이 불안할 때마다 거론될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1단계 합의안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지 18개월 만인데요. 그렇다면 이 소식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이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미중 무역 합의 서명식이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1위 수출국이고 미국은 2위 국가로 이들 사이의 교역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 수출도 개선될 거라는 이유입니다. 실제 미중 간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지난달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중무역 관세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한 19.7% 정도에서 17%대, 그러니까 소폭 인하됐거든요. 그게 과연 이제 중국 수출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지켜볼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1차 합의에 따라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품목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중국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미국만 일방적인 이익을 챙기다 보니 중국과 우리나라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들의 이익은 크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인 영향을 받는 건 2차 미중 협상이 이루어질 이후라는 관측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된 가운데 재건축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12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전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0.12% 상승하면서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재건축은 0.02% 떨어져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세 시장은 매물 부족과 신학기 수요가 맞물리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1%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 인천도 각각 0.01%, 0.02% 상승했습니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너가가 균열 양상을 보이자 반도건설이 한질칼 지분 확대와 함께 경영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KCGI가 땅콩회화의 주인공인 조현아 전 부사장을 접촉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올 3월 한진칼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의 이사 선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는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오너가와 주요 주주의 물밑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남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며칠째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반가운 비 소식인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부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강원 영동과 경남, 전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모레인 일요일에는 공기 상태가 더 악화되겠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대기 상황이 여의치 않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4도,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6도, 대전 7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아침 기온 2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6도까지 오르며 종일 영상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대구 영하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 7도, 광주와 제주 8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강남 집값 상승세가 꺾이니 수도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잡으려는 정부와 도망가는 시장. 최근 몇 년간은 시장의 판정승으로 보이는데요. 규제를 촘촘히 쌓아 올리고 있는 정부가 과연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